완작 꺼내셨어요? 124쪽. 지구 시스템은 여러분 여기 오늘 빠르게 진도를 이 지구 시스템 파트를 끝낼 건데 그냥 암기예요. 근데 되게 구석구석 세밀하게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자, 지구 시스템이라고 하면 어려울 건 없어요. 태양계가 태양이 중심에 있고 수금, 지, 화, 목, 토, 천, 해 여기까지를 태양계라고 부르잖아요. 태양하고 수금지와 목토천에는 행성. 그 다음에 여기 행성만 있습니까? 태양계. 또 뭐가 있어요? 자, 태양계의 모든 천체는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 OX. X. 아닌 게 어떤 애들이 있어요? 위성. 그쵸? 지구의 주위를 도는 달도 있고요. 그리고 꼭 행성이나 위성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소행성도 있고요. 예를 들어 태양 주변을 도는 천체들은 모두 구형이다. OX. 태양계의 천체는 모두 구형이다. 아닙니다. 소행성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여러분? 소행성 막 이렇게 생겼어요. 막 찌그러진 떡처럼 생겼어요. 이런 애들이 막 한 2,000개에서 3,000개 정도가 화성에서 목성 사이에 궤도를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동그랗게 생기지도 않았어요. 오랜만이야. 자, 그래서 이 태양 주변에 있는 태양의 중력 영향을 받는 천체들을 다 통틀어 태양계라고 합니다. 결국 얘네들은 태양 주변을 벗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야? 태양의 중력에 묶여 있어서 도망을 못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 따지고 보면 태양계가 유지되고 있는 건 무엇 때문에? 태양의 중력 때문에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태양계가 만들어질 때도 원래는 이 자리에 성운이 있었지요. 태양계 성운이 수축해가지고 중심부는 태양이 되고 가장자리는 원시 행성이 된 거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수축하게 된 이유도 결국은 무슨 힘 때문이야? 중력 때문이죠. 태양계가 만들어진 것도 중력 때문에, 지금 태양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도 중력 때문에, 그리고 지구가 만들어질 때도 생각을 해봐라. 지구 마그마의 바다였다가 얘네들 가운데에 무거운 애들 가라앉아서 핵되고 가벼운 애들은 멘틀 됐잖아. 이것도 결국 뭘 받아서 그래? 중력을 받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중력을 많이 받는 무거운 애는 가라앉고 중력을 조금 받는 가벼운 애는 떠있고, 결국은 태양계가 만들어진 것도 다 중력의 영향이고 지금 태양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도 다 중력의 영향이고 막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태양계에는 여러 천체들이 서로 중력으로 유지되는 체계, 우리가 이걸 이제 역학적 시스템 뭐 이렇게도 불러요. 중력에 의해 묶여서 돌아가는 이 덩어리들을 역학적 시스템 이렇게 부를 거고, 중력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할 거고요. 자, 지구 시스템, 그 중에서도 우리 지구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뭔지 알죠? 직권은 땅이고 수권은 물이고 기권은 공기고 생물권은 우리, 외권은 어디예요? 외권. 우주, 지구 바깥쪽에 있는 우주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어디가 기권이고 수권인지 구분을 좀 해주시면 되고, 뭐 여기까지 어려울 거 없어요. 자, 우리 그 중에서 이제 직권부터 갑니다. 직권은 이렇게 4개의 층으로 어디 갔어요? 4개의 층으로 나눠줘요. 지각, 멘틀, 외핵, 내핵. 그리고 지각은 다시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으로 나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대륙지각은 두껍죠? 자, 대륙지각의 평균 두께는 약 35km. 해양지각은 얇아요. 여기 바다 밑에 있는 거예요. 해양지각의 평균 두께가 약 5km 되겠습니다. 두께는 대륙이 두껍지만 밀도는 누가 크다? 해양지각이 크다. 자, 밀도가 크다는 게 결국은 대륙지각보다 해양지각이 무겁다는 얘기죠. 그죠? 중력을 많이 받고 있다. 물론 대륙지각보다 해양지각이 밀도가 크고 해양지각보다 멘틀이 밀도가 더 커요. 지구 안으로 들어갈수록 온도, 압력, 밀도는 다 커지는 거 알고 있죠? 자, 여기 지각을 보시면 가장 지구의 바깥쪽 부분으로서 당연히 여기 안 써있지만 당연히 고체예요. 단단한 돌덩어리니까. 규산염 물질로 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륙지각의 주성분이 화강암이고 해양지각의 주성분이 현무암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화강암은 어떻게 생겼지요? 화강암이 무슨 색이야? 밝은 회색인데 그 까만 점점이도 있고 하얀 점점이도 있고, 알죠? 걔가 화강암이에요. 반면에 현무암은 제주도에 가면 있잖아. 그 하루방 만드는 거. 색깔이 까맣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강암은 색깔이 밝은 편이야. 현무암은 색깔이 어두워요. 색깔이 밝은 암석과 어두운 암석 중 누가 더 무거운 거? 밝은 게 어둡다고요?
어두운 게 더 밀도가 큰 거야. 무슨 얘기냐면 색깔이 어둡다는 것은 여러분 화강암과 현무암 모두 주성분은 규산염이 맞아요. 다 규산염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데 색깔이 어두운 암석일수록 금속을 더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속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면 암석의 색이 어두워지고 암석의 색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암석의 색깔이 어두울수록 밀도가 큰, 즉 무거운 암석이 돼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 현무암이 화강암보다 어둡기 때문에 금속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고 밀도가 큰 거예요. 그래서 해양지각이 대륙지각보다 무거운 겁니다. 주로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현무암엔 구멍이 뻥뻥 뚫렸잖아요. 구멍이 뚫렸으면 밀도가 작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 구멍의 정체는 안에 있던 가스가 빠져나간 거거든요. 그 구멍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훨씬 밀도가 큰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나서 멘틀로 넘어가요. 멘틀 무슨 상태? 고체예요. 당연히 고체인데 얘는 고체는 고체지만 무슨 고체? 유동성이 있는 고체. 그래서 얘는 대류가 일어날 수 있어요. 아니 고체가 어떻게 유동성이 있어요? 고체인데 어떻게 움직여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온도가 높아서 고체이긴 한데 살짝 녹은 것 같은 상태의 고체? 약간 슬러시 같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까요? 고체인데 부분 조금씩 녹은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액체는 아니에요. 액체가 아니니까 액체처럼 빨리 움직이진 못해요. 아주 천천히 조금씩 움직이는 거예요. 어쨌든 유동성이 있어서 대류가 일어나는 고체 상태에. 그리고 얘 보시면 멘틀도 주성분이 규산염인 건 맞는데 감람암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화강암보다는 현무암보다는 감람암이 더 밀도가 크다는 얘기가 되겠죠? 감람암 쪽으로 갈수록 더 금속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더 어두운 암석인 거죠. 자, 그 다음 멘틀이 직권에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합니다. 약 전체 부피의 80% 이상을 멘틀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멘틀이 대류를 해요. 움직여. 멘틀이 움직이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멘틀이 움직임으로써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판이 움직여요. 자, 즉 멘틀 위에 떠있는 땅이 움직인다는 거죠. 대륙이 이동합니다. 우리 아직 판이라는 단어를 안 배우신 분들도 있으니 대륙이 움직여요. 밑에 있는 멘틀이 움직이니까 위에 있는 땅도 같이 움직여요. 여러분 땅이 움직이는 거 알고 있지요? 그럼 땅이 움직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요? 땅끼리 부딪히거나 갈라지면서 어떤 현상이? 그렇죠. 지진과 화산, 즉 지각변동이 활발해져요. 이게 다 멘틀이 움직여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 멘틀의 대류를 그냥 대류라고도 부르지만 열대류라고도 부르거든요. 왜 열대류라고 부르냐면 여러분 멘틀이 유동성이 있다고 다 대류를 하진 않아요. 여기가 멘틀이면 멘틀이 겁나게 두껍잖아요. 그러면 같은 멘틀이어도 안으로 들어갈수록 온도가 더 뜨거워요. 그럼 안쪽이 온도가 높고 바깥쪽이 온도가 낮으면 당연히 온도가 높은 애는 어디로 가려고 하고 위로 가려고 하고 온도가 낮은 애는 밑으로 가려고 해요. 이 온도 차이에 의한 대류이기 때문에 멘틀의 대류를 열대류라고도 표현하기도 해요. 멘틀의 위층과 아래층의 온도 차이에 의한 대류입니다. 거기다가 살짝 유동성이 있는 상태니까 이제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움직이면 위에 떠있는 땅이 같이 움직여요. 이 멘틀이 대류하는 거를 모형으로 표현하는 게 있는데 여기 수조에다가 이렇게 물을 담아놓고 물에다가 나무 조각을 2개 둥둥 띄워요. 그래 놓고선 이 밑에 물을 가열하는 거야 막. 그러면 물이 가열되면서 아래쪽 물이 뜨거워지잖아요. 아래쪽이 뜨거우니까 밑에 있는 물은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위에 있는 물은 밑으로 내려가면서 물이 막 대류를 해요. 그럼 위에 떠있는 이 나무 조각이 막 움직이거든. 위에 떠있는 저 나무 조각이 의미하는 게 뭐야? 판, 그죠? 위에 있는 땅이 움직이는 걸 표현해요. 그럼 이 물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멘틀. 저 물이 의미하는 게 바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는 물로 표현했지만 실제 멘틀은 액체가 아닌 걸 조심하셔야 돼요. 고체요, 고체. 자, 요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 더 안으로 들어가면 핵이 있어요. 외핵과 내핵은
성분이 똑같습니다. 주성분 철과 니켈. 근데 왜 외핵과 내핵으로 나눠 놓는 거예요? 성분이 같은데. 상태가 달라요. 외핵은 무슨 상태? 유일한 액체예요. 전체 중에 얘 혼자 유일한 액체. 내핵은 다시고체거든요. 그럼 외핵은 왜 액체예요? 열이 높으니까. 온도가 매우 높아서. 지구 내부로 들어가면 온도가 뜨거워지잖아요. 그럼 내핵은 더 뜨거운데 왜 고체예요? 압력이 높아서. 오, 훌륭한데? 왜 이렇게 똑똑하지? 갑자기 시험을 보고 보니 사람이 똑똑해졌는데? 자, 온도가 너무 높아서 액체 상태고요. 안으로 더 들어가면 온도는 더 높아지지만 내핵은 압력의 영향을 더 크게 받기 때문에 오히려 고체 상태가 돼요. 자, 그럼 외핵은 액체니까 진짜로 대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멘틀은 고체지만 살짝 녹아 있어서 천천히 대류하는 거고, 외핵은 진짜 완전 액체니까 대류를 완전 잘해요. 그럼 외핵이 대류하기 때문에 지구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죠? 외핵이 대류하기 때문에 지구에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그럼 왜 외핵이 대류하면 지구 자기장이 생기는 거예요? 외핵이 대류하면 왜 지구자기장이 생기는 건데요? 멘틀이 대류하면 땅이 움직이는 건 알겠어요. 땅이 멘틀 위에 떠 있으니까. 그죠? 그럼 외핵이 대류하면 왜 지구자기장이 생겨요? 난리 났네? 미안. 미친. 나 정신 나갔나 봐. 오케이. 자, 좋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왜 자기장이 생기냐고요? 뭐라고? 비슷해요. 이 주성분이 철과 니켈이잖아요. 근데 이 철과 니켈이라는 애들이 살짝 자기장을 띠고 있어요. 전하를 띠고 있어요. 중성 상태가 아니에요. 얘네가 자석처럼. 이 자성을 띠는 애들이 움직이면 여러분 여기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 왜 중학교 때 배우나? 코일에다가 자석 왔다리 갔다리 하면 유도전류 흐르는 전자기호도 배운 적 있죠. 그죠? 자성을 띠는 애들이 이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 여기서 전류가 흐르는 것 같은 효과가 나요. 그럼 전류에 의해서 뭐가 생겨? 자기장이 생기는 거예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자기장 생기는 거 알죠? 뭐 이렇게 추정은 하고 있어요. 뭐 여튼간 외핵 때문에 지구에 자기장이 형성돼요. 그러면 지구 자기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데? 지구에 자기장이 있어서 좋은 게 뭐예요? 태양에서 오는 뭘 막아줘요? 자, 태양에서 날라오는 엄청난 자외선은 누가 막죠? 오존층이 막고 있는 거고, 자기장이 막고 있는 것은 태양에서 오는 고에너지 입자.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불러요? 기억이 가물가물 하시는구만. 태양에서 오는 고에너지 입자, 우리는 이것을 태양풍이라고 부릅니다. 얘가 태양풍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태양풍의 정체는 뭐냐? 태양으로부터 날라오고 있는 고에너지 입자들입니다. 고에너지 입자가 뭘까? 태양에서 엄청난 양의 전자, 양성자 이런 것들이 지구로 쏟아져 오고 있는데, 문제는 얘네가 지구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얘네가 엄청난 방사능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지구로 들어오면 지구에 사는 애들이 다 죽어, 이 방사능 때문에. 근데 이거를 요 지구 자기장이 막아주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지구의 자기장은 북극과 남극 쪽에 각각의 극이 있는데, 북극에 무슨 극이 있는 것과 같고? N입니까? 여러분 지구에 나침반을 놓으면 N극이 어느 쪽을 가리켜요? 북쪽을 가리키죠? 왜 그렇게 했어? 북에 무슨 극이 있으니까? 북에 S가 있으니까. 북쪽에 S극이 있고 남쪽에 N극이 있는 것 같은 상태거든요. 근데 자기장은 항상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요?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요.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요. 이게 지구 자기장 상태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구 자기장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어요. 자, 태양으로부터 태양풍이 쏟아져 온다. 근데 이 태양풍 입자들이 지구 자기장을 못 뚫어요. 자기장이 쉴드를 치고 있으니까 뚫지 못하고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져서 비껴 지나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태양풍을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풍이 저쪽에서 불어오니까 지구 자기장이 어떻게 되냐면, 태양풍이 불어오는 쪽은 얘가 약간 납작하게 눌려요. 자기장이.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어요. 태양이 있는 쪽은 자기장이 이렇게 납작하게 눌려 있고, 태양 반대쪽은 이렇게 태양풍과 함께 머리가 이렇게 휘날리듯이 뒤쪽으로 좀 늘어져 있는 이런 모양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얘가 지금 태양풍을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태양풍을 차단하여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해준 역할이고요. 그 다음 뭐 내핵은 고체 상태고 온도와 압력이 제일 높은 건 아니까 넘어갈게요. 요 지구의 직권 4개의 특징 기억하셔야 되고, 자 여러분 직권의 역할은 다 알죠? 서식처 제공, 그 다음에 우리에게 먹이도 제공해 줄 수 있고, 지표면의 대륙과 해양의 분포가 대기와 해수의 운동에 영향을 준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땅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럼 땅이 움직이다 보면 이렇게 하나로 모일 수도 있고 여러 조각으로 갈라질 수도 있고, 땅이 하나로 모였을 때랑 여러 조각으로 갈라졌을 때랑 바다가 흐르는 흐름이 달라져요. 그걸 우리가 해류라고 하죠. 해류가 바뀌면 지구에 뭐가 바뀌어요? 해류가 변하면 지구에 기후가 변해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래서 날씨에도 결국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이. 그 다음 지구에서 땅에서 화산이 터짐으로써 뭐 화산가스나 화산재 같은 게 막 여러 가지 또 기후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얘기를 쭉 쓴 겁니다. 읽어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요 지구 내부가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갈라져 있다는 건 어떻게 알아요? 그쵸, 지진파. 자, 지진파를 쐈을 때 뭘 보고 아는 거예요? 맞아요. 지진파가 진행하다가 예를 들어 지각에서 멘틀로 넘어간다 그러면 속도가 바뀌거나 혹은 진행 방향이 구절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럼 결국 이렇게 지구 내부를 4개의 층으로 나눈 기준이 뭐예요? 이 구조를 나누는 기준. 깊이에 따른 지진파의 속도 변화 되겠습니다. 깊이에 따른 지진파의 속도 변화. 그래서 속도가 변하거나 방향이 크게 변할 때 우리가 거기를 층으로 나눈 거죠. 실제로 우리는 멘트를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멘트를 뚫어가지고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다 지진파로 구분을 한 거예요. 됐죠? 요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권으로 넘어가요. 기권은 더 쉬워요. 여러분 머리 위에 공기 몇 킬로까지 떠 있어요, 지금? 1000km.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의 공기는 지표 근처에 모여 있는 거 알죠? 즉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는 희박해진다는 얘기야. 왜 희박해지는 거야? 중력이 약해지니까. 중력이 강한 지표 근처에 몰려 있는 거죠. 자, 대기의 주성분 질소 78%, 산소 21%, 요 두 개는 퍼센트까지 외워둡시다. 세 번째로 많은 기체가 뭐야? 아니에요. 이산화탄소 아니에요. 세 번째로 많은 기체는 여기 써 있습니다. 아르곤입니다. 질소가 1번, 산소가 2번, 아르곤이 3번, 이산화탄소 4번. 질소, 산소는 퍼센트까지 외워두고요. 이산화탄소까지 순서는 4개 정도 외워둡시다, 우리. 자, 요게 대기의 주 성분이에요. 됐어요? 자냐, 지금? 시험 끝나고 와가지고 아주. 자, 요 층 4개로 구분할 때 가장 밑에서부터 11km 정도까지가 대류권입니다. 왜 이름이 대류권이야? 대류가 일어나니까. 그럼 대류는 왜 일어나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니까 대류하는 거죠. 왜 낮아져요? 오, 위로 올라갈수록 땅에서 나오는 열이 적게 도달해서 그렇죠. 자, 그래서 대류권은 기온이 하강하는 층으로서 지표에서 나오는 복사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기 때문에 기온이 떨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 대류가 활발하니까 날씨도 생겨요. 구름이 생기고 비가 오고. 기본적으로 여러분 구름이 생기려면 공기가 상승을 해야 되거든요. 공기가 상승을 해야 구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대류 현상이 있어야만 날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가 대류권이에요. 대류권이 11km까지 있고 대류권과 성층권 사이에 요 경계면 있지. 여기를 뭐라 부르지? 맞아요. 어느 층의 이름을 붙여요? 아래층의 이름을 붙여요. 여기는 무슨 계면? 대류권 계면입니다. 그럼 여기는 무슨 계면이겠어요? 성층권과 중간권 사이의 경계면. 성층권 계면이야. 아래층의 이름을 붙이는 거거든요. 근데 요 계면 사이에 보면 대류권에서 성층권으로 넘어갈 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있어요. 여기도 성층권에서 중간권으로 넘어갈 때 온도가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있거든요. 여기는 왜 온도가 일정한 거예요? 맞아요. 뭐가 섞여 있어요? 이 온도가 일정한 구간은 위층과 아래층에
공기가 섞이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대륙권은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졌다가 자, 성층권 두 번째 층은 50km까지 있어요.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져요. 왜 높아져요? 오존층이 뭘 해서? 자외선을 흡수해서 뜨거워지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수록 오히려 온도가 높아져요. 그죠? 자, 두 번째 층은 온도가 올라가는 층. 당연히 온도가 높아지니까 대류가 없어요. 안정해요. 자, 똑같은 말이고요. 이거의 또 다른 표현. 대류가 없다는 또 다른 표현. 공기에 혹은 기층에 연직운동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혹은 연직운동 대신 상하운동이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공기의 연직운동 혹은 공기의 상하운동, 이게 대류의 다른 표현이에요. 공기의 연직운동이 없어, 상하운동이 없어, 대류운동이 없어, 매우 안정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얘는 왜 이렇게 온도가 따뜻해지냐? 오존층이 있어서 그래요. 오존층이 뭘 흡수해요? 자외선. 적외선 아니에요, 여러분. 자외선이에요. 페이크 조심하세요.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을 흡수 혹은 자외선을 차단, 다 맞습니다. 하지만 자외선을 반사, 이렇게는 표현해서는 안 돼요. 얘가 흡수하는 거니까. 자, 성층권은 안정하기 때문에 무엇으로 이용되는데? 비행기의 항로. 물론 오존층 아래쪽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쯤이 이제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항로로 이용이 되죠. 그리고 중간권으로 넘어가면 중간권 온도가 다시 낮아져. 왜? 뭐라고? 이제는 땅에서도 멀어지고 오존층에서도 멀어지고 온도가 다시 떨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럼 중간권은 대류가 있어 없어? 온도가 낮아지는 층인데? 아니, 대류는 있어. 대류는 있는데 뭐가 없는 거야? 그치? 기상현상이 없는 거야. 왜냐면 수증기가 없어서 구름이 생길 수가 없거든요. 자, 얘는 기온이 하강합니다. 대류는 있지만 수증기가 없어서 기상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요 중간권에서 볼 수 있는 게 뭐죠? 중간권에서 볼 수 있는 거. 뭐라고요? 유성우. 그렇죠. 유성우 혹은 유성이라고 합니다. 왜 여기서 유성이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유성이 정확히 뭔데? 소행성이 들어오면 다 죽고요. 소행성이 지나가다가 부스러기 같은 걸 지구 근처에 남기고 가요. 소행성이나 해성 같은 게 지구 근처에 돌조가리를 남기고 갔어. 근데 이 돌조가리가 지구 중력에 의해 지구로 끌려 들어오다가 공기와의 마찰에 의해서 중간에 불이 붙어서 타버리는 걸 우리가 유성, 별똥별이라고 하죠. 근데 열권은 공기가 있긴 있지만 너무 희박하기 때문에 얘네가 불 붙을 정도가 안 돼요. 그러다 중간권 정도 들어와야 이제 얘네가 마찰해서 불이 붙을 정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열권으로 가면 여기 80km부터 위쪽으로 1000km까지가 다 열권이에요. 열권은 온도가 올라갈수록 높아져요. 왜? 태양이랑 이건 정말 태양이랑 가까워져서 그래요. 그죠? 자, 얘는 높이에 따라 기온이 상승합니다. 왜냐? 태양 복사 에너지를 직접 흡수하기 때문에 공기가 있긴 있지만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일교차가 엄청 크게 나타나요. 낮에는 겁나 덥고 밤에는 겁나 춥고, 그 다음 여기서 오로라 나타납니다. 오로라 왜 생기는 거죠? 어느 입자예요? 태양에서 나온 아까 그 태양에서 나온 입자들을 뭐라고 불렀지? 태양풍. 자, 이게 지구 자기장이 태양풍을 막아주기는 하지만 100% 막진 못해요. 99.9%는 막는데 한 0.1% 정도의 태양풍 알갱이가 뚫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뚫고 들어온 태양풍 알갱이가 들어오다가 대기와 충돌하여 빛을 내는 현상을 오로라라 그래. 오로라 주로 어디서 보여요? 북극 근처. 왜 북극 근처에서만 보일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태양풍 입자들이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들이에요. 보통 양성자나 전자. 그럼 얘네들이 들어오다가 지구 자기장과의 영향으로 북극으로 모여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뭐 지구과학 2나 물리 2 같은 걸 배우면 배우는 내용이라 정확한 원리까지는 안 물어보겠지만, 태양풍 입자가 전하를 띠고 있어서 자기장의 영향으로 북극에 몰린다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북극에서 보이는 거예요. 자, 오로라는 누가 태양풍 입자와
누가 충돌하는 거냐? 대기 입자가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극 근처에서 빛을 내는 현상, 이걸 오로라라고 해요. 자, 그러면 뒤집어 생각해보자. 오로라는 과연 지구에만 있는가? 저기 목성에서도 오로라가 관측이 돼요. 그러면 오로라가 나타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오로라가 존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아니에요. 그쵸? 거의 나왔는데 자기장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오로라가 형성된다는 건 이 행성도 자기장이라는 게 있구나. 즉 목성에도 자기장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로라는 자기장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자기장이 오로라를 차단해. 오로라? 태양풍을 차단하기도 하지만 얘를 끌어들여서 오로라를 만들기도 하는 겁니다. 됐어요? 자, 이게 10건이고요. 여기는 안 써있는데 10건은 인공위성의 궤도로도 이용이 돼요. 인공위성이 요 오로라, 자꾸 오로라래. 인공위성이 여기 10건으로 다녀요. 그러면 이 오로라는 누구와 누구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봐야 됩니까? 그죠? 기권과 외권 사이의 상호작용. 우주에서 온 태양풍 입자가 공기랑 충돌하는 거잖아요. 외권과 기권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인 거예요. 됐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권을 4개의 층으로 나누는 기준은? 높이에 따른 기온변화, 온도변화. 좋습니다. 여기 있어요.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를 기준으로 4개의 층으로 나뉘었어요. 자, 그러면 금성에 갔어요. 금성에도 대기가 있죠. 금성의 대기는 몇 개의 층으로 구분될까요? 힌트. 금성에는 오존층이 없어요. 그럼 층이 몇 개일까요? 3개? 2개? 2개. 오존층이 없으면 이 중에 어느 층이 안 생겨요? 성층권이 안 생겨요. 그럼 성층권이 없으면 자, 여기서부터 바닥에서부터 쭉 온도가 계속 낮아지고 계속 낮아졌다가 10건에서만 올라가는 이런 모양이 되죠. 그죠? 중간권과 성층권의 구분이 안 생기니까 그냥 중간권과 대류권의 하나의 층으로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존층이 없으면 층이 2개로 딱 나뉘어요. 금성이 그렇게 생겨요. 물론 금성은 지표의 온도가 지구보다 훨씬 높은 데서 시작하긴 하죠. 근데 어쨌든 모양은 이렇게 2개로 나뉜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기권의 역할은 다 아실 거예요. 온실기체, 수증기, 이산화탄소 하나만 더 내봅시다. 메탄. 자꾸 아니 이 사람들은 자꾸 몇 년도 사람들이길래 메탄이래. 우리 이거 뭐라고 불러요? 메테인,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같은 거. 얘네들이 이제 온실 기체죠. 이 온실 기체들이 온실 효과를 일으켜서 지구를 따뜻하게 해줘. 여러분 원래 온실 효과가 원래 좋은 거인 거 알죠? 원래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져서 심해지니까 지구가 온난화돼서 문제가 되는 거지 원래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구에 온실 효과가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들어오는 대로 다 방출해가지고 다 방출하진 않으나 온실 기체가 있는 것보다 평균 기온이 훨씬 낮아지겠죠. 그죠? 현재 지구의 평균 기온은 몇 도예요? 약 13도에서 15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유성이 지표면에 직접 떨어지는 것을 막아준대요. 대기 중에서 타버리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숨 쉬는데 필요한 성분도 제공해주고 오존층이 자외선을 차단해주고 여러분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지구 자기장이 태양풍을 차단하고요. 오존층은 자외선을 차단해요. 2개가 차단하는 게 달라요. 그러면 태양풍 차단이 먼저예요? 자외선 차단이 먼저예요? 태양풍. 오존층이 훨씬 대기권보다 밖에 있는 거 알죠? 뭐라는 거야? 지구 자기장이 훨씬 대기권보다 밖에 있는 거 알죠? 그래서 먼저 태양풍이 차단되고 자외선은 들어오다가 2번째로 오존이 차단되는 거죠. 순서가 이렇게 돼요. 만약에 문제에서 그림으로 줄 수도 있어요. 자, 태양에서부터 뭔가 왔는데 A는 여기서 차단이 되고 또 들어오다가 B는 여기서 차단됐다. 하나는 태양풍이고 하나는 자외선이라면 먼저 차단된 게 태양풍, 나중에 차단된 게 자외선이란 얘기예요. 구분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수권. 여러분 지구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물은 뭐요? 해수. 얘가 지구 물의 97%를 차지해요. 그 다음은 빙하. 그 다음은
뭐라고요? 아, 담수라고 표현 잘 안 해요. 지하수. 왜냐면 지하수에도 염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그 다음이 강과 호수. 우리가 이런 거 이제 합쳐서 하천수라고 하죠. 하천수. 자, 이 중에 해수는 바닷물. 그럼 나머지 물들을 통틀어 뭐라고 표현할까요? 합쳐서 육지의 물. 그래서 육수라고 합니다. 해수와 육수. 요즘은 담수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는 게 육지의 물 중에도 염수가 꽤 많아요. 오히려 염수의 비율이 더 높을걸요? 뭐 염수호나 아니면 지하수가 짠물인 경우. 그래서 육지의 물, 육수라고 표현합니다. 어쨌든 육수 중에선 비가가 제일 많은 거예요. 자, 이거 바다예요, 바다. 바다 깊은 곳으로 들어갈 거예요. 당연히 바다 안으로 들어갈수록 수온은 어떻게 돼요? 낮아져요. 왜?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그죠? 그러나 들어가자마자 바로 낮아지진 않죠. 자, 처음에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네요. 여기 왜 유지돼요? 서로 섞여서. 맞아요. 누가 섞어줘요? 바람이. 그래서 이름이 혼합층입니다. 자, 혼합층은 바람에 의해 혼합되어 수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층으로서 어쨌든 태양 에너지를 직접 받기 때문에 가장 온도가 높은 층이에요. 자, 그러면 바람이 많이 부는 동네일수록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겠네요. 자, 그 다음 수온 약층으로 갑니다. 수온이 떨어지는 층이에요. 수온 약층은 위쪽이 따뜻해. 아래로 갈수록 차. 안정, 불안정? 안정하죠. 대류가 있다 없다?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수온이 낮아지는 층으로서 수심이 깊어질수록 차가워지기 때문에 안정해요. 그래서 여기 봐봐. 연직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무슨 말이야? 대류가 없다는 소리죠. 대류가 없다는 얘기는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 물질과 에너지 교환을 얘가 어떻게 해줘요? 차단해주고 있어요.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 물질과 에너지 교환을 차단해주고 있고, 심해층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온도가 거의 일정한 층이죠. 그러면 이 세 개의 층 중에서 가장 안정한 층을 골라라. 그러면 어디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이 대답해요. 심해층이라고. 가장 안정할 층을 골라라. 수온약층입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심해층이 아니에요. 근데 99%의 학생들이 다 심해층이라고 대답해요. 가장 안정한 층은 수온약층이라고 하셔야 돼요. 심해층은 온도가 일정하지만 얘는 확실한 온도 차이가 완전히 있잖아요. 밑에 있는 애가 위로 못 올라가고 위에 있는 애가 밑으로 못 내려갈 만큼 정확한 온도 차이가 나죠. 심해층은요, 아예 대류가 없지는 않아요. 뭐 염분 차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대류가 조금씩은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수온 약층이 제일 안정한 층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바다를 세 개의 층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 좋습니다. 여기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기준으로 세 개의 층으로 나누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됐습니까? 자, 제가 어디 갔어요? 그림을 하나 그려드리죠. 제가 이 바닷물의 그림을 그릴 건데, 여기가 수온, 이쪽이 깊이. 자, 세 지역의 바다를 그래프로 표현한 거예요. 첫 번째 바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A 바다. 그 다음 두 번째 바다는 이렇게 생겼어요. B 바다. 세 번째 바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C 바다. 자, 세 바다는 위도에 따른 수온을 표현한 거예요. 가장 저위도의 바다를 골라보세요. 어디요? B요? A요? 자, B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 이유 말을 해. B라고 생각한 사람 그 이유 찍었냐? 그럼 A라고 생각한 사람 그 이유 훌륭합니다. 수온이 가장 높죠. 여러분, 저위도가 어디예요? 적도 근처죠. 더운 동네. 기본적으로 햇빛을 많이 받을수록 표층 수온이 높아요. 제일 뜨거운 바닷물이 가장 저위도의 바닷물이에요. 그럼 B는 어디를 표현한 걸까요? 중위도. 중위도가 어디를 말하죠? 보통 한 위도 20도에서 60도 사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가 있는 그 지역. 왜 B가 중위도냐? 뭐 수온만 보면 수온이 중간 정도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럼 C는 어디예요? 고위도, 극지역 바닷물인데, 자, 여러분 이 중에
혼합층이 가장 발달한 게 어디예요? B. B. 많은 친구들이 C를 고르는데 C는 지금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의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저기는 아예 층상 구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C는 전체를 다 심해층으로 봐요. 그러니까 저기는 아예 혼합층이 없는 거고요. 혼합층이 가장 발달한 것은 B로 봐요. 여기가 지금 혼합층이 가장 발달했는데 그럼 왜 혼합층이 가장 발달한 걸까요? 그죠? 즉 중위도가 중위도가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중위도예요. 자, 그러면 우리 수온약층이 가장 발달한 것을 고르시오. A. A. 왜? A가 수온약층이 가장 발달했다고 생각한 이유는? 혼합층이 얇아서요? 자, 여러분 이게 혼합층이 가장 발달했다는 혼합층이 가장 두껍다랑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수온약층이 가장 발달했다는 수온약층의 두께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럼 뭘 보는 거예요? 가장 수온약층의 온도가 높은 데와 낮은 데의 온도 차이를 보셔야 돼요. 온도 차이가 많이 날수록 수온약층이 발달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혼합층은 두꺼울수록 발달한 거지만 수온약층은 위아래의 온도 차이가 많이 나야 발달한 거예요. 두께랑은 상관없어요. 알겠습니까? 따라서 수온약층이 가장 발달한 것은 A, 즉 저위도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수온약층이 가장 발달하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 발달했냐? 수온약층 위아래 온도 차이가 가장 크기 때문이에요. 혼합층은 두꺼워야 발달한 거예요. 수온약층은 위아래의 온도가 많이 차이 나야 발달한 거예요. 차이가 많이 나야 그만큼 대류가 힘들거든요. 더 안정한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온약층이 가장 안정한 곳 하면 저위도예요. 이해했습니까? 어차피 심해층 온도는 다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C는 고위도는 왜 층이 안 생겨요? 여기는 왜 층상 구조가 없는 거예요? 그죠? 햇빛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일단 그죠? 태양 에너지가 거의 안 들어와서 너무나 춥죠. 그러니까 물 밖이나 물 안이나 온도 차이가 안 생기니까 층상 구조가 없는 거예요. 고위도의 층상 구조가 없는 이유는 외부 온도가 너무 낮아서예요. 외부 온도가 낮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깥하고 물속하고 온도 차이가 안 나니까 그냥 일자가 된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위도별로 그림이 그려지면 구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어디가 제일 뭐가 발달했는지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할 수 있죠? 자, 이게 수권이에요. 여러분 수권의 역할은 다 아실 거예요. 저 밑에 보시면 아까 온실 어디 갔어요? 온실 기체 뭐야? 비열이 큽니다. 여러분 비열이 뭐죠? 온도를 1도 올리기 위해 필요한 열량. 그러면 여기 물이 있고 같은 양의 식용유가 있어요. 내가 똑같이 가열한다고 쳤을 때 누가 더 빨리 뜨거워져요? 식용유가 그럼 비열이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은 거죠. 비열이 크면 온도가 잘 안 변하는 겁니다. 근데 지구 표면의 70%가 물로 덮여 있잖아요. 그럼 물이 비열이 크니까 지구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겠네요.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표현해요? 태양 에너지를 저장한다고 표현해요. 태양 에너지를 저장한다는 게 태양빛을 받아도 온도가 잘 안 변해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온도가 잘 안 변해서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꼭 지구뿐만 아니라 사실 인간도 마찬가지죠. 우리 몸의 70%가 물이잖아요. 물이 비열이 크니까 한여름에 막 햇빛 쨍쨍 내릴 때도 내 체온이 쭉쭉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물 자체가 온도가 크게 변하지 않으니까. 자지마 그지야. 지금 졸려고 했어. 잘하고 있어. 여기 졸음감도 있어. 필요하면 얘기해. 그 다음 해수의 순환과 물의 순환을 통해 에너지 평형의 기여. 요거는 조금 이따 뒤에 가서 다시 할 거지만 물이 이렇게 지구 전체를 돌면서 남는 에너지를 모자란데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에너지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주고 있고 물에 사는 애들도 있으니까 생물체에 서식처도 공급하고 먹이도 공급하고 뭐 이런 역할도 다 수권이 하는 거죠. 뭐 여기까지 별거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물권으로 갑니다. 여러분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중에 가장 먼저 생긴
생긴 권이 어디예요? 직권. 그렇죠. 권역의 생성 순서를 따져보면 직권이 제일 먼저 생겼어요. 그 다음은 기권. 그렇죠. 훌륭합니다. 대부분 수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마그마의 바다일 때 지구에 기권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요. 그때부터 기권은 있었는데 지금이랑 조성이 달랐던 거예요. 지금은 질소, 산소 이런 게 많았고 그때는 뭐가 많았어? 수증기. 물론 수증기 많았죠. 또 잘 생각해보면 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구형 행성들에는 다 이기체가 제일 많아요. 이산화탄소. 원래 이산화탄소가 겁나 많았어요. 그리고 메테인, 막 암모니아. 근데 이게 지구가 이제 진화하면서 조성이 변한 거지. 그때도 대기가 있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권이 두 번째고 그 다음이 수권이에요. 마지막이 생물권이고. 근데 이거는 생성 순서고요. 자, 생물권이 출현한 순서. 생물권은 어느 권에서 제일 많이 먼저 출현했어요? 수권이죠. 그 다음에 땅으로 올라왔고요. 그 다음이 기권으로 날아간 거죠. 그래서 권의 생성 순서와 생물이 출현한 순서가 달라요. 알겠죠? 이것도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원시지구에 가장 많았던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지금 왜 이렇게 줄었어요? 다 어디 갔어요? 광합성. 아니에요. 광합성 아니에요. 제가 이 그래프 한번 안 그려드렸나? 여기서도 나올 수 있는데 쓰실 거면 천천히 쓰시고 시험들은 잘 보셨고 왜? 왜 내 눈을 피해? 휴일에 잘 쉬었어요? 어린이날 있었잖아. 어린이날 용돈을 받았어야죠. 그런 거 안 받아요? 어린이가 아닙니까? 안 주세요. 와, 야, 달라고 했어야지. 시험도 끝났겠다. 어린이날이겠다. 받았어야지. 이 사람들. 이게 몇 억 년 전이에요. 여러분, 지구가 지금으로부터 몇 억 년 전에 탄생했죠? 46억 년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46억 년 전. 자, 이쪽이 이제 대기 조성인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양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기체가 하나 있고요. 처음에는 많았다가 지금은 거의 없어진 기체가 하나 있고요. 없었다가 갑자기 생겨난 기체가 하나 있어요. 자, 양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저 기체는 누굴까요? 질소예요. 그럼 얘는 왜 양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을까요? 질소의 어떤 특징? 훌륭합니다. 얘는요 굉장히 안정해요. 반응성이 매우 작죠.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중이에요. 처음엔 되게 많았는데 없어진 저 파란 기체는 누구예요? 얘가 CO2거든요. 얘가 CO2. 그럼 얘는 어디 갔어요? 그쵸. 광합성 전에 이미 얘는 엄청 줄었거든요. 얘 어디 갔냐면 지구에 원시 바다가 생기면서 바닷속으로 녹아 들어갔습니다. 용해되었어요. 그럼 지금도 저 이산화탄소는 바닷속에 녹아 있습니까? 만약에 제가 지금도 바닷속에 녹아 있다면 바닷물이 사이다처럼 될 거예요. 탄산. 근데 그러진 않거든요. 바닷속에 처음에 녹아 들어갔다가 바닷속에 있는 다른 이온들과 결합을 해서 나중에 돌이 되어 직권으로 가라앉았어요. 지금은 돌, 그 중에서도 어떤 돌이냐면 탄산칼슘, 즉 석회암의 형태로 거의 직권에 있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자세하게 할 거고, 물론 광합성 때문에 나중에 줄어든 것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이산화탄소는 바다에 녹았습니다. 자, 없다가 생겨난 요 보라색 기체는 뭐죠? 그렇죠, 이게 산소예요. 그럼 얘는 왜 갑자기 생겨났어요? 식물 아니에요. 자, 중요한 건 무엇에 의해? 남세균이고 나 맞긴 맞는데, 플랑크톤이 맞는데 걔네가 뭘 해서? 광합성이에요. 얘는 생물의 광합성으로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생물이 나타난 이후에 생긴 기체는 바로 이 산소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생물은 식물이 아니죠. 얘가 광합성하던 그 시절은 아직 식물이 없었던 시절이고, 쟤네 누구냐?
단세포, 세균이죠. 세균. 이름이 남세균이라고 부르는 바닷속에 살던 그 생물. 그래서 얘네가 광합성을 해서 대기 중에 산소가 늘어났고 대기 중에 산소가 늘어나면서 나중에 뭐가 생겨? 오존층이 생기면서 육상 생물도 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 산소가 만들어지던 이 시기 때는 아직 육지에 생물이 없었던 시절입니다. 알겠죠? 좋아요. 자, 이게 이제 생물권이 기권에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예시이고, 그 다음 외권. 여러분, 외권과 지구 사이에 물질 교환 활발합니까? 우주와 지구 사이에 뭐 왔다 갔다 해요? 안 해요, 안 해. 물질 교환 거의 활발하지 않아요. 가끔 운석이나 떨어지는 정도겠죠? 외권과 지구 사이에 에너지 교환 활발합니까? 그건 되죠. 태양 에너지 지금도 들어오고 있고 지구 복사 에너지 지금도 우주로 나가고 있어요. 외권하고 물질 교환은 거의 안 되지만 에너지 교환은 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요 구분 잘 하셔야 돼요. 물질 교환은 잘 안 되지만 에너지 교환은 잘 하고 있습니다. 외권하고 요거까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외권과 지구는 물질 교환은 잘 안 되고요. 거의 안 하고요.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에너지 교환은 잘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외권과 지구 사이에 말하는 거예요. 자, 지구 시스템 상호작용은 어려울 거 없으니 이거 뭐 하라는지 알죠? 누구와 누구 사이에 상호작용인지 표 보고 찾는 거예요. 예시를 어느 세월에 다 외우고 있어. 그냥 얘를 보고 이게 누구와 누구 사이의 상호작용이구나 정도를 찾는 건데,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이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누구와 누구 사이의 상호작용인지 얘기해 보세요. 열대 해상에서 태풍이 발생하였다. 기권과 수권. 자, 누가 원인이죠? 아, 기권, 수권 중에 누가 원인을 제공하냐는 거예요. 수권이 먼저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과가 어디서 나타나는 거야? 기권에서 나타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누가 제공해서 어디서 결과가 나타나는지까지, 그죠? 사막에서 황사가 발생하였다. 직권과 기권이고, 직권이 원인이고 기권이 결과가 되는 거죠. 여러분, 버섯바위 알아요? 버섯바위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저기 사막에 가면 바위가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있어요. 버섯처럼. 이 버섯바위는 왜 만들어진 거냐? 맞아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생긴 바위야. 원래는 이렇게 생긴 건데 사막에서 바람이 불면, 사막은 모래가 많잖아. 바람에 모래가 같이 날려요. 근데 모래는 무거우니까 높이까지는 못 가. 그러면 모래는 밑에서만 날리는 거야. 그럼 밑에서 모래가 날려갖고 여기를, 이 바위 아랫부분을 계속 때려.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이 부분만 깎이면서 이렇게 버섯 모양이 된다 이거죠? 누구와 누구 사이의 상호작용입니까? 기권과 직권인데 누가 원인이에요? 기권이 원인이고 직권에서 버섯바위가 형성된 게 결과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누구 사이의 상호작용이고 누가 원인인지까지 따져줄 수 있으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죠? 자, 요거 할 수 있으면 되고요. 여기 예시가 여러 개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예시를 보고 찾는 게 핵심이에요. 이건 찾는 거 어려운 거 아니고, 이 밑에 보시면 인간이 뭐 화석연료 많이 써서 지구가 온난화되고 있네, 밀림이 파괴되고 있네, 환경오염이 되고 있네, 뭐 이런 내용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읽어보시면 되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우리 129페이지. 지구의 에너지원 3개 있는 거 알죠? 기억나요? 첫 번째가 태양 에너지, 두 번째가 지구 내부 에너지, 세 번째가 조력 에너지. 여러분, 이 에너지 3개는 순서대로 외우는 겁니다. 왜 순서대로 써놓은 거야? 그죠? 양 순서대로 쓴 거예요. 태양 에너지가 지구의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쟤를 맨 위에 썼고, 그 다음이 지구 내부, 그 다음이 조력이에요. 태양 에너지가 거의 99%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전체 에너지 중에. 그래서 지구 내부 에너지랑 조력 에너지가 1%도 안 돼요. 실제로는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게. 그럼 태양 에너지가 너무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 태양 에너지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너무 많아. 그래서 태양 에너지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을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구 내부 에너지와 조력 에너지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을 외워두시는 게 빨라요, 여러분. 그래도 태양 에너지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몇 개는 알아야죠. 여러분, 태양 에너지는 근원이 뭐예요? 태양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수소핵융합 반응으로 나오는 에너지예요. 그죠? 더 정확하게는 태양의 핵에서 나오는 거죠. 지구에서 태양 에너지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기상현상. 자, 정확하게는 기상현상이 왜 생기냐면 지구에 있는 물이 태양빛을 받아서 증발을 해요. 수증기가 돼요. 그럼 얘가 이제 하늘을 떠다니다가 뭐가 돼? 구름이 돼요. 비 내리고 눈 내리고. 그러면 이 비가 내렸다가 강물이 되어 흘러 바다로 한 바퀴 돌아오면 물의 순환이에요. 자, 이렇게 물이 순환하기 때문에 날씨가 생기는 거고 이 물의 순환을 일으키는 근원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날씨도 태양 에너지 때문에 생기는 거고 그 다음 여기는 없네요. 물이 흘러 바다로 가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물이 흐르면서 주변의 지형을 바꾸잖아요. 물이 흐르면서 막 주변에 튀어나온 돌멩이 같은 거 깎으면서 간단 말이야. 우리가 이런 걸 뭐라 그래? 풍화 침식. 그럼 풍화 침식의 원인도 결국은 물이네요. 자, 풍화 침식은 누구와 누구 사이의 상호작용이에요, 지금? 수권과 직권이죠. 풍화 침식을 일으키는 에너지의 근원은 뭐예요? 에너지의 근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 셋 중에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야, 지금 물의 순환 때문에 풍화 침식이 일어난다 했는데 물을 순환시키는 에너지 근원은 뭐다? 태양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주어지고 이게 누구와 누구 사이의 상호작용이냐라고 물어보는 거랑 이거의 에너지 근원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건 완전히 다른 질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누구와 누구 사이의 상호작용이냐라고 물었을 때는 무슨 건 이게 나와야 되는 거고 이거의 에너지 근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요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중에 답이 나와야 되고 서술형으로 묻는다면 두 가지를 다 물어볼 수 있어요. 에너지 근원도 쓰고 누구 상호작용인지도 써라. 그럼 두 개를 다 써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태양 에너지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에 풍화 침식도 있어요. 그 다음 여러분 화석연료 있죠. 화석연료 안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 근원도 뭐예요? 화석연료가 뭐죠? 야, 화석연료가 화석으로 만든 연료? 그러니까 뭐 암모나이트 이런 게 화석연료예요? 그게 아니죠. 정확하게 화석연료라 표현한 내장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옛날에 뭐였던? 생물이었던 애들이 연료가 된 거. 석탄석유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네들 안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는 다 어디서 온 거예요? 태양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생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에너지는 다 태양에서 온 거야. 식물이 태양빛 받아서 광합성해갖고 만든 양분을 우리가 다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양분을 먹다가 자, 생물이 죽었어. 몸속에 남은 에너지가 땅속에 묻혀갖고 엑기스가 됐어. 그게 석탄석유란 말이에요. 그럼 따지고 보면 이 에너지가 어디서 온 거야? 태양에서 온 거잖아요. 자, 화석연료는 누구와 누구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직권과 생물권. 근데 에너지의 근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태양 에너지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누구와 누구 사이의 상호작용이냐랑 에너지 근원이 뭐냐 이 질문을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광합성도 당연히 100% 태양 에너지에 의한 것이고요. 뭐 이런 것들 다 태양 에너지는 너무 예시가 많아서 다 적어드릴 수 없으니 중요한 거 몇 개만 외우시고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한 거를 외워두시는 게 빨라요. 지구 내부 에너지는 근원이 뭐예요? 지구를 뚫고 들어가서 막 외핵 내핵으로 가면 뜨거워. 그거 왜 뜨거워요? 지구 내부 에너지의 근원 두 가지입니다. 1번 원시 지구에서 축적된 열. 무슨 얘기냐면 지구가 옛날에 마그마 바다였죠. 그 마그마 바다였을 때 뜨거웠던 게 아직 안에는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 마그마 바다열 남아있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지구 내부에서 지금도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방사성 원소가 붕괴해서 에너지를 내고 있어요. 지구 안에 뚫고 들어가면 막 방사능 내는 애들이 많아요. 걔네들이 방사능도 내면서 열도 같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옛날 마그마 바다 시절에 있었던 열이 아직까지 남은 거. 2번 방사능 하는 애들이 막 열 내고 있는 거. 이 두 개 때문에 지구가 지금 안에는 뜨겁단 말이죠. 자, 그럼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외핵의 대류, 멘틀의 대류, 이거는 태양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이건 순수하게 지구 안에가 뜨거워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요. 맞죠?
그러면 얘네들은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한 건데 우리 아까 멘틀 대류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땅이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땅이 움직이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화산활동, 지진, 지각변동이 일어나잖아요. 결국 지진과 화산은 100%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한 거예요. 태양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 다음 외핵의 운동도 마찬가지야. 아까 외핵이 대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 자기장. 자, 지구 자기장은 어떤 권 사이의 상호작용인가? 외권과 직권. 근데 지구 자기장에 형성되는 에너지의 근원은 무엇인가? 지구 내부 에너지인 거예요. 알겠어요? 질문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태양 에너지는 지구 내부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다. OX. 태양 에너지는 지구 내부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다. X. 요 에너지들은 서로 변환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애초에 기원부터 다른 거예요. 알겠죠? 서로 바뀔 수 없는 겁니다. 얘네는. 오케이? 그 다음 조력 에너지는 여기 달과 태양의 인력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 달이 훨씬 큰 영향을 미쳐요. 조력 에너지는 땡기는 힘인데 이건 달이 태양보다 더 지구에 가깝기 때문에 달의 영향이 더 커요. 그래서 달과 태양의 인력이라고 하지만 그냥 달의 인력이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여러분. 태양을 생략하기도 해. 자, 조력 에너지 하면 하나만 기억하세요. 밀물썰물. 조력 에너지 하면 밀물썰물이에요. 밀물썰물을 한 단어로 바꿔보실래요? 조차는 밀물과 썰물일 때 가장 높은 만조와 가장 낮은 간조의 높이 차이가 조차고요. 정확하게 밀물썰물을 한 단어로 바꾸면 조류가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랑 헷갈리시면 안 되냐면 자, 비교하겠습니다. 자는 거 아니죠? 비교하겠습니다. 해류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해류는 그 중학교 때 쿠로시오 해류 한류, 난류 이런 배운 건 기억나죠? 이게 해류예요. 해류는요 늘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거예요. 여름이든 겨울이든 쿠로시오 해류는 남에서 올라와서 우리나라를 북쪽으로 이렇게 흐르거든요. 이 해류가 발생하는 원인은 얘는 에너지 근원이 뭐예요? 이건 태양 에너지예요. 일정하게 늘 흐르는 얘는 태양 에너지고요. 조류는 이 하루에도 2번씩 밀물썰물 방향 바뀌는 거잖아, 그죠? 얘는 조력 에너지예요. 두 개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해류와 조류를 헷갈리지 마세요. 해류는 태양 에너지 때문에 바닷물이 일정하게 흐르는 거고요. 조류는 조력 에너지 때문에 하루에도 2번씩 밀물썰물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고. 오케이?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풍화침식의 에너지 근원은 뭐다? 태양 에너지다. 물이 순환하면서 흐르다가 풍화침식을 일으키는 거라 했잖아요. 하지만 딱 하나. 해안지형의 풍화침식 앞에 해안지형이라는 표현이 붙으면 얘는 조력 에너지예요. 앞에 다른 단서가 없이 그냥 풍화침식 이랬어요. 그럼 태양 에너지가 맞아요. 근데 해안선의 모양을 변화시키는 풍화침식 앞에 이 말이 붙어요. 그럼 이건 밀물썰물 때문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조력 에너지로 보셔야 돼요. 알겠죠? 앞에 이 말이 붙었냐 안 붙었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해수면 변화, 연안 생태계, 갯벌 이건 다 조력 에너지예요. 구분하실 수 있죠? 없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구의 에너지 흐름 이건 너무 쉽죠. 지구는 어떤 모양이라서 구형이라서 저위도와 고위도에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 양이 달라요. 자, 어디가 태양 에너지가 제일 많이 들어와요? 적도, 저위도. 얼마나 많이 들어오냐? 여기는 에너지가 남아돌아요. 과잉. 그리고 극지역은 태양빛이 조금밖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에너지가 모자라요. 그죠? 부족. 그럼 적도는 계속 더워지고 극지역은 계속 추워져? 그렇진 않죠. 이쪽에 남는 에너지를 모자란 대로 보내줘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주고 있어요. 누가? 해류. 해수, 정확하게는 해수와 또 누구? 대기. 그래서 해수와 대기가 지구 전체를 돌고 돌면서 남는 에너지를 모자란 대로 보내주고 있거든요. 에너지의 균형을 맞춰주고 있어요. 이 해수의 흐름을 해류라고 부르는 것이고 요 대기의 움직임을 뭐라고 부르게? 대기 대순환이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해류와 대기의 순환은 에너지의 근원,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태양 에너지. 더 정확하게는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위도별로 에너지가 불균형한 이유는 딱 하나. 지구가
구형이라서 그래. 지구가 평평했으면 불균형할 이유가 없어요. 어디나 에너지가 똑같이 들어왔을 테니까. 근데 지구가 동그라니까. 그럼 어디에 남는 에너지를?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다 보세요. 저위도 지방은 에너지가 부족해요. 저위도는 에너지가 과잉이에요. 고위도는 에너지가 부족이에요. 그래서 대기와 해수가 순환하면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에너지를 전달해 줍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 이 그래프 제가 한번 그려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기억이 나실래나 모르겠네. 여기가 위도예요. 여기가 위도 0도. 적도죠, 적도. 여기가 위도 이제 90도까지는 제가 그리지 않고 60도까지만 그릴게요. 위도 60. 이쪽은 남쪽, 이쪽은 북쪽이라 합시다. 자, 기본적으로 태양 에너지는 저위도가 낮고 고위도가 높아요. 아, 뭐라는 거야? 저위도가 높고 고위도가 낮아요. 이게 태양 에너지예요. 적도가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고 고위도일수록 태양 에너지를 적게 받아요. 자, 그런데 태양 에너지가 있으면 무슨 에너지도? 지구 복사 에너지도 있어요. 지구 복사 에너지는 방출하는 거예요. 지구 복사 에너지는 어디서 방출을 많이 해요? 저위도 그래프가 대충 이런 식으로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지구 복사 에너지예요. 그러면 태양 에너지는 흡수하는 거고 지구 복사 에너지는 방출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저위도는 흡수량이 방출량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만큼이 남는 에너지, 과잉되는 에너지예요. 고위도는 방출량이 흡수량보다 많아요. 요만큼은 모자란 에너지가 됩니다. 부족해요. 요 남는 에너지를 모자란 대로 보내줘야 돼요. 누가? 대기와 해수가.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남는 면적하고요, 모자란 면적을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해요. 남는 양이랑 모자란 양이 비슷해서 보내주고 나면 어느 정도 지구의 균형이 맞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흡수량과 방출량이 똑같은 지점이 두 군데 있네요. 흡수량과 방출량이 똑같은 지점이 두 군데 있네요. 자,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은 저 두 지점은 위도약 몇 도 지역? 오, 거의 맞춰서 위도약 38도 지역이에요. 위도 38도 하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우리나라 부근입니다. 즉 여기가 에너지 흡수량과 방출량이 거의 같아지는 지역이에요. 그럼 흡수량과 방출량은 같지만, 즉 에너지의 평형은 일어나지만 남는 에너지가 모자란 쪽으로 갈 때 다 여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요 지역은 뭐가 최대가 되는 지역? 에너지의 이동량이 최대가 되는 지역. 에너지 이동량 혹은 에너지 수송량 이렇게 표현해요. 에너지 이동량이 최대가 되는 지역이에요. 이렇게 에너지의 이동량이 최대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해요? 저희도 38도 부근의 특징. 사계절. 맞아요. 날씨가 변덕스러워요. 사계절이 생기고 추웠다 더웠다. 왜냐면 에너지가 막 지나가니까. 태풍도 많이 오고, 태풍도 대표적인 에너지 수송 방식이거든. 그래서 이 지역은 날씨가 변덕스럽다는 특징을 가져요. 됐습니까? 이 그래프가 정말 잘 나오고요. 여러분 이 그래프가 반 잘려져서 여기까지만 나올 수도 있어요. 반 잘려져 나올 때 조심할 점은 딱 하나. 가로축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작아진다는 것. 여기가 위도 0도라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절반만 나오면. 알겠습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죠? 할 수 있습니까? 자, 넘어가요. 이제 물의 순환. 물의 순환은 다음 장으로 갈 거예요. 여기 몇 쪽이냐? 130쪽으로 가시면, 자, 바다하고 그 다음에 육지하고 대기. 얘는 왜 숫자가 없죠? 숫자 나와 있는 게 어디 없나? 아, 있네요. 여기 134페이지를 잠깐 펴보시면, 아니면 제가 숫자를 하나 좀 적어드릴까요?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숫자가 항상 고정은 아니에요. 문제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 수는 있는데, 바다 기준으로 먼저 한번 볼게요. 실제로 바다에서 물이 증발되는 양이, 자, 1년 기준으로
증발량이 320만큼, 이게 단위는 뭐 이제 몇 천만 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바다에서 1년 기준으로 증발되는 양이 320, 강수되는 양이 284예요. 그리고 육지에서 바다로 이동되는 양이 36이고요. 1년 기준입니다. 그 다음 육지에서 물이 증발되는 양이 60, 육지로 비가 내리는 게 96, 그리고 뭐 요 정도? 요것만 해도 충분히 계산이 되겠군요. 자, 여기까지만 제가 적어볼게요. 여러분 일단 바다 기준으로 볼게요. 바다에서는 나가는 물도 있고 바다로 돌아오는 물도 있어요. 바다에서 나가는 물이 이제 유출량인데 바다에서 유출되는 거는 증발되는 게 다예요. 그죠? 바다에서 유출로 얼마가 증발되냐면 320이 나가요. 매년 바다에서 이만큼. 그럼 바닷물의 양이 매년 주냐? 그건 아니거든요. 유출량이 있으면 유입량도 있어요. 바다로 들어오는 양은 누가 있냐? 일단 강수. 강수로 얼마가 들어와요? 284가 들어와요. 그 다음 플러스 육지에서 바다로 흘러 들어오는 물이 얼마? 36이 있어요. 그러면 총 1년에 얼마가 들어오는 거예요? 320이 들어오네요. 유입량과 유출량이 똑같네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320이 유출되지만 똑같이 320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 바다의 양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소리예요. 이번에는 육지 가봅시다. 자, 육지로 유입되는 물은 뭐밖에 없어요? 비로, 강수, 얼마가 매년 유입되냐면 96이 유입돼요. 육지에서 증발되는 양은 얼마예요? 유출. 60이 증발되고 그 다음 또 육지에서 유출되는 게 또 있어요. 육지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저 36. 이게 육지 기준으로는 유출이죠. 그죠? 그러면 60이 증발로 유출되고 36이 흘러 바다로 가면 합쳐서 얼마가 유출이에요? 96 유출이죠. 결국 유입량과 유출량이 똑같네요. 육지에 있는 물의 양도 늘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네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엔 대기 기준으로 봅시다. 여러분, 대기 기준으로 유입되는 건 뭐야? 증발되어 들어오는 거죠. 근데 육지에서 증발되어 들어오는 게 얼마예요? 60. 바다에서 증발되어 들어오는 게 얼마예요? 320. 그럼 합쳐서 얼마가 총 대기로 들어와요? 1년에 380이 들어와요. 근데 대기에서 나가는 것도 있어요. 비가 되어 내리죠. 자, 육지로 내리는 비가 얼마예요? 좀 찾아봐라 이것들아. 96. 바다로 내리는 비가 얼마예요? 280. 자, 그러면 280 얼마예요? 4네요. 284. 그러면 합쳐서 얼마가 유출돼요? 380. 대기 기준으로도 유입량과 유출량이 똑같네요. 결국 대기 중의 수증기량도 늘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구나. 이 얘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육지를 기준으로 하든 바다를 기준으로 하든 대기를 기준으로 하든 유입량과 유출량은 늘 같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숫자는 문제마다 바뀔 수도 있어요. 빵꾸를 뚫어 놓을 수도 있고요. 무조건 유입량, 유출량이 같다고만 계산하시면 돼요. 할 수 있지요. 자, 이렇게 물이 순환하여서 늘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 에너지 근원이 뭐예요? 태양 에너지예요. 자, 물만 순환하나요? 물질도 순환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애가 탄소예요. 아씨, 탄소가 순환한다고요? 기권, 수권, 직권, 생물권에 탄소는 다 있어요. 여러분, 직권의 탄소는 주로 어떤 형태로 들어있나요? 여기 탄산염이라고 하는 게 뭘 말해요? 탄산칼슘, CaCO3. 즉 쉽게 말하면 돌멩이의 형태로 땅에 들어있어요. 이거 대부분 어디서 온 거냐면 우리 지구가 마그마 바다였을 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제일 많았다 그랬죠. 근데 엄청 많이 줄었잖아요. 아까 다 바다로 녹아 들어갔다 그랬잖아. 근데 지금도 바닷속에 있다? No, 그거 지금 다 돌돼서 가라앉았다. 그 중에 대부분이 다 석회암이 돼갖고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어요. 일부는 화석연료, 석탄, 석유의 형태로 묻혀 있기도 한데 극히 일부고요. 거의 대부분은 지금 돌이 되어서 탄소는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기권에도 탄소가 있긴 있어요. 이산화탄소나 메테인의 형태로 떠다니지만 직권에 있는 탄소량에 비하면 거의 뭐 세 발의 피해요. 그리고 수권에도 탄소가 있긴 있습니다. 주로 물에는 녹아있기 때문에 이온의 형태. 주로 탄산 이온으로 녹아있고요. 약간은 탄산수소 이온으로 녹아있기도 하고요. 우리 몸에도 탄소 있죠? 유기물 또는 탄소화합물의 형태로. 탄소화합물. 우리 몸에 있는 탄소화합물에 뭐 있어요? 단단지. 그래, 탄단지 핵산. 우리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자, 이 중에 가장 많은 탄소는 어디에 있다? 직권. 직권에 99.9%가 그 중에서도 주로 얘예요. 얘의 형태로 가장 많이 존재합니다. 돌로 가장 많이 묻혀 있어요. 탄소도 한 번 직권에 들어갔다고 계속 직권에 있는 거 아니에요. 돌고 도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탄소가 어떻게 순환하냐? 여기 한번 봅니다.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있었어요. 이거는 기권에 있는 탄소죠. 식물이 이걸 흡수하여 광합성을 하면 식물 안에 무엇으로 바뀌어요? 양분. 어떤 양분? 포도당. 포도당. 화학식은 C, 6, H, 12, O6의 형태로 식물 속에 들어가게 돼요. 여기 있던 탄소가 생물권으로 간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식물이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숨을 쉬거든요. 그럼 이걸 갖고 숨을 쉬면 다시 일부는 이산화탄소가 되어 대기로 나가요. 그 다음 일부는 초식동물이 뜯어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동물의 몸속으로 가요. 자, 초식동물도 이걸 갖고 또 살아야죠? 숨 쉬어요. 그럼 얘네가 또 호흡을 하면 또 일부는 이산화탄소로 가요. 초식동물을 누가 잡아먹어요? 육식동물이. 그럼 육식동물도 또 살아야죠? 걔도 또 숨을 쉬어요. 이산화탄소로 나가요. 그러다가 나중에 식물, 초식동물, 육식동물이 다 죽어요. 죽으면 땅속에 묻혀. 땅속엔 누가 있어요? 분해자가 있어요. 이 분해자가 얘네들을 분해하면서 분해자도 숨 쉬어야죠. 걔도 또 숨 쉬어서 이산화탄소로 일부 가고 일부는 땅속에 묻혔다가 정말 극히 일부는 석탄석유가 되기도 하고요. 극히 일부는 양분이 되어 다시 식물의 몸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이렇게 돌고 도는 거예요. 그리고 땅속에 있던 탄소가 화산이 터져서 일부는 다시 공기 중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 다음 여기에 여러분 이 방출용해는 뭐예요? 바닷속에 녹아있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바닷속으로 녹아 들어가기도 하고 바닷속에 녹아있던 게 다시 공기 중으로 나오기도 하고 다 왔다리 갔다리를 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탄소도 돌고 도는데 결국 아까 물처럼 들어가는 양과 나가는 양이 똑같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탄소량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이게 탄소 순환이에요. 지금까진 유지가 됐어요. 문제는 지금 이 탄소 순환이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깨져요? 바다는 화석연료세요. 항생제요? 화석연료. 화석연료, 그죠. 인간이 땅속에 묻혀 있어야 할 탄소를 다 캐서 태워버리기 시작했어요. 자, 어디에 탄소량이 늘어나기 시작했을까요? 공기. 기권의 탄소량이 늘어나기 시작했어. 이산화탄소가 막 많아지잖아요. 지구가 온난화돼요. 어디에 탄소량은 줄고 있을까요? 직권의 탄소량은 줄고 있겠죠. 지구 전체 탄소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지구 전체 탄소량은 안 변해요. 그죠? 대기 중에 탄소량이 늘어나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것 때문에 탄소량이 늘고 줄는지 요 왔다리 갔다리 과정 정도는 여러분이 따져줄 수 있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이게 탄소순환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습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얘네들 여기 탄소 분포 다 암기하셔야 되고 탄소 순환도 다 외우셔야 되고요. 탄소 순환에 우리 하나만 얘기합시다. 어머나? 만약에 지구가 온난화가 됐어요. 그래서 지구의 온도가 막 올라가기 시작해요. 기온이 막 상승을 해요. 그러면 이 중에 무엇이 바뀌냐면 얘네가 바뀌거든요.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면 6번, 7번 중 누가 증가할까요? 6번. 6번이 왜 증가하죠? 온도가 올라가면 어. 많이 증가하니까. 증발해서일까요? 바닷속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져서. 그쵸 여러분. 기체는 왜 고체는 따뜻해야 잘 녹아요. 그죠? 근데 기체는 아니다. 기체는 차가워야 잘 녹아요.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면 바닷물도 같이 따뜻해져요. 바닷물이 따뜻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이산화탄소의 용해도가 떨어져요. 그럼 안에 녹아있던 이산화탄소도 다 방출이 더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럼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더 늘어요. 그러면 지구 기온은 더 올라가요. 그럼 방출이 더 많이 돼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하면 6은 증가하고 7은 감소한다. OX. 6은 증가하고 7은 감소한다. OX. 왜 X예요? 7번은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뀔까요? 줄어드나? 6은 증가하는 게 맞고요. 아저씨!
지구가 온난화되면 6은 증가하는 게 맞고요. 7은요. 문제는 7도 같이 증가해요. 아, 왜요? 지구가 온난화되면 바다가 따뜻해지는데 왜 용해량이 증가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늘어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용해도 자체는 감소하지만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량이 증가하니까 녹아 들어가는 양 자체는 오히려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나오는 양은 더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증가하지만 얘가 더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량이 증가하잖아요. 바닷속으로 녹아 들어가는 이산화탄소량이 그만큼 많아져. 그럼 바다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으면 어떤 문제가 돼? 왜 죽죠? 산소가 줄어서예요. 자,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무슨 성이 돼요? 산성. 여러분,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탄산이 돼요. 탄산. 왜 산이야? 산성을 띠니까.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산성이에요. 바닷물이 산성이 된다니까? 바닷물이 산성이 되면 어떻게 돼? 바닷속에 사는 생물이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제일 타격을 많이 받냐? 누구요? 맞아요. 산호나 조개. 얘네가 왜 특히 타격을 많이 받을까? 산호와 조개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길래? 산호와 조개는 몸의 주성분이 탄산칼슘. 다 왔어. 자, 탄산칼슘은 산성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 성질이 있어요? 녹아요. 이게 바닷물이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바다가 산성이 되고 산성이 되면 탄산칼슘을 녹이게 되는데 산호나 조개 껍질이 주성분이 탄산칼슘인 거야. 얘네가 막 녹아요, 껍데기가. 그럼 어떻게 되냐? 죽어요. 산호는 백화되고 조개는 껍데기가 얇아지면서 금방 여기저기에 깨져가지고 죽는다. 폐사한다고 하죠. 그래서 얘네들이 싹 죽으면서 이제 생태계가 파괴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해양 산성화라고 합니다. 해양 산성화. 그래서 수온이 올라가면 얘가 용해도 때문에 증가하는 건 맞지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량이 늘어나면 얘도 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오히려 바닷물은 산성화가 되어 조개나 산호가 죽는다까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제 학교에서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안 가르쳐 줄 수도 있는데요. 질소도 순환을 해요, 여러분. 탄소도 순환하지만 질소도 순환하거든요. 자, 질소가 지구상에 가장 많은 것은 어디? 기권. 대기 중에 질소 제일 많죠. 근데 질소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식물이 살아가려면 꼭 필요한 원소 중에 하나가 질소입니다. 여러분, 식물이 살아가려면요, CHON 얘네가 기본적으로 꼭 필요해요. 근데 CHO는 어디서 얻을 수 있어? 광합성. 일단 광합성 할 때 이산화탄소 흡수해서 C와 O를 얻을 수 있고 H는 어디서 얻겠어요? 물 흡수해서 얻으면 되잖아요. H2O. 그죠? CHO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랑 땅속에 물을 흡수하면 얻을 수가 있어요. 문제는 저 N이야. N. 질소를 어디서 얻을 거냐고. 땅의 양분. 자, 그러면 좋겠는데 땅속의 질소의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럼 왜 안 많냐? 이 질소라는 게 공기 중에 사실 되게 많잖아요. N2? 아니 그럼 이걸 바로 흡수해서 이용하면 참 좋을 텐데 문제는 저 N2가 이용이 돼 안 돼? 왜 안 돼요? 우리 아까 전에 원시 지구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양이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됐던 애가 질소라 그랬어요. 질소가 반응성이 작아. 그럼 왜 반응성이 작은 거야? 우리 이거 배웠다? 질소가 반응성이 작아. 삼중결합! 자, 여러분 질소 어떻게 결합하고 있는지 기억해봐. 얘 공유결합 3중을 하고 있어요. 내가 질소를 써먹고 싶잖아요. 이걸 끊어야 돼. 근데 얘가 3중결합이라서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식물이 이걸 쓰려면 이걸 끊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그럼 식물은 공기 중에 질소를 바로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식물이 질소를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땅속에 이 질소의 결합을 끊어서 양분으로 만들어주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땅속에 사는 세균들. 여러분 뿌리혹 박테리아라고 들어봤어? 초딩 때 안 배웠니? 뿌리혹 박테리아? 뭘 안 배워? 배웠는데 기억을 못하는 거지. 콩과 식물의 뿌리에 뿌리혹 박테리아라는 애들이 사는데 이런 애들이 공기 중에 질소를 흡수를 해가지고 공기 중에 질소를 흡수해서 식물이 쓸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줘요. 이걸 식물이 쓸 수 있는 형태로 바꾸려면 이런 거나
이게 무슨 이온이죠, 이름이? 암모늄 이온 아니면 이런 걸로 바꿔주면 얘네가 물과 함께 흡수를 해갖고 써먹을 수가 있어요. N2는 못 쓰지만 이건 쓸 수가 있어요. 요 N2를 식물이 쓸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는 이러한 과정을 질소 고정이라고 부르고, 이 질소 고정을 해주는 땅속에 사는 애들을 질소 고정 세균이라고 하거든요. 뭐 이름까지는 몰라도 좋지만 세균이 이걸 해줘요. 얘네가 이걸 해줘야 식물이 이걸 뿌리로 흡수해갖고 써먹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식물이 흡수를 했어요. 그리고 이걸 갖고 양분을 만들었습니다. 자, 양분이 이 안에 생겨 있어요. 누가 뜯어먹어요? 초식동물이. 1차 소비자죠. 1차 소비자 또 누가 잡아먹어요? 2차 소비자가 잡아먹어요. 나중에 얘네가 다 죽어요. 죽으면 땅속의 분해자 중에 얘네 몸속에 있는 이 질소를 다시 N2로 돌려주는 애들이 또 있습니다. 땅속에. 얘네들을 뭐 탈질소 세균이라 하는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여튼 질소도 순환을 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질소도 순환을 해요. 문제는 이 질소 순환도 지금 깨지고 있어요. 왜요? 탄소 순환이 깨지는 이유는 인간이 화석연료를 너무 많이 태워서 그래요. 질소 순환은 왜 깨져요? 비료 정확합니다. 자, 이게 인간이 식물을 더 많이 키워서 농사를 많이 지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땅속에 얘네를 비료로 만들어서 막 뿌린 거예요. 땅속에 이게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면 들어가는 양은 많아졌는데 나오는 양은 거의 그대로거든요. 땅속에 이 질소가 막 남아돌기 시작했어요. 남아돌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얘네가 물에 녹아서 흘러 어디로 가냐면 강으로 바다로 가요. 그러면 이 강과 바다에 질소가 막 쌓이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게요? 들어는 봤나? 적조 현상. 적조가 뭐냐면 바다가 빨갛게 되잖아요. 근데 왜 빨개지는 거야? 바닷속에 미생물이 너무 많이 번식을 하는 거예요. 왜 번식해? 양분이 너무 많아졌어. 과도하게 들어왔어. 부영양화라고 해. 이 양분이 바닷속으로 막 흘러들어오면 바닷속에 살던 플랑크톤 같은 애들이 이걸 막 먹어가지고 미친 듯이 늘어나요. 그래갖고 적조가 생겨요. 바다는 적조예요. 강은 녹조예요. 그래서 녹조, 적조가 생기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겨? 바닷속에 있는 산소를 얘네가 다 먹어 치워요. 물고기가 먹을 산소가 없어. 물고기가 다 죽어요. 이게 녹조, 적조의 이제 피해요. 그래서 원래는 질소가 자연적으로 고정이 돼야 되는데 인간이 너무 비료를 많이 줘서 이것도 지금 순환이 깨지고 있다. 질소 순환은 가끔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탄소 순환, 질소 순환 다 원래는 양이 일정하게 유지돼야 돼요. 물 순환처럼. 근데 지금은 깨지고 있어 라는 얘기를 이 밑에 뭐 이제 하고 있어요.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구 시스템의 균형이 깨지고 있다는 표현이 있죠. 뭐 이런 거예요. 어려운 거 없죠? 오존층, 여기 오존홀 뭔지 알죠? 오존층에 구멍 뚫린 거예요. 오존층에 구멍이 뚫리면 왜 문제가 되겠어요? 자외선이 그대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식물들이 죽어요. 적당한 햇빛은 광합성을 하게 하지만 강한 햇빛은 식물을 죽게 한단 말이에요. 특히 자외선 같은 경우는. 오존 구멍은 왜 생긴 거예요? 자,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량이 증가하여 오존층에 구멍이 뚫렸다. OX.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오존 구멍과 상관이 없어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지구 온난화하고 상관이 있는 거지 오존층에 구멍을 뚫은 건 아니거든요. 그럼 오존층에 구멍을 뚫은 건 이제 누구냐? 여기 보면 맞아요. 프레온가스라도 들어봤죠? 걔가 이제 CFC예요. 이게 이제 프레온가스인데 왜 CFC라고 하냐면 종류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 뭐 플로리나 탄소 어떻게 쓰는 거야? CF, CL3, CF2, CL2 이런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라서 합쳐갖고 CFC라고 부르는데 얘네들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디 많이 들어있었어요? 맞아요. 스프레이 안에도 많이 들어있는데 사실은 어디에 훨씬 많이 들었냐면 냉매. 인간이 냉매를 어디에 쓰고 있지요? 에어컨. 냉장고. 이런 데 쓰는 게 냉매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이 CFC거든요. 얘가 굉장히 안정적인 물질인데 이게 문제는 공기 중에 나가도 파괴가 안 돼요. 근데 얘네들이 파괴가 안 되니까 공기 중에 나가서 그대로 올라가서 오존층까지 간 거예요. 얘가 오존이랑 결합을 해서 오존을 파괴하는데 문제는 이게 시간이 흘러서 사라지면 좋은데 몇십 년 전에 이 CFC가 오존을 파괴하는지 모르고 인간이 공기 중으로 배출했던 걔네들이 아직까지도 오존층에서 활동 중이에요. 그러니까 몇십 년이 지나도 없어지질 않는 거야. 문제는 지금은 CFC의
사용량이 규제가 돼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규제가 없었던 시절에 사용했던 게 아직도 40년이 넘도록 오존층에 그대로 살아가지고 오존을 파괴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존층에 지금 구멍이 뚫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때문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라는 거. 이게 인과관계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산화탄소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 있고 그다음에 아닌 게 있고 요 정도까지입니다. 요게 지구 시스템이에요. 양에 비해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죠? 대신 좀 디테일하게 외워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암기를 좀 해갖고 다음 주에 테스트를 간단하게 문제풀이를 볼 겁니다.